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과 긴축 조치 등에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다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전쟁 지속, 식량 안보 등 많은 악재를 안은 채 6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공급망 문제의 원인을 둔 인플레이션은 연준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비교적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편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 몇 가지 뉴스 컨텐츠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소송이라는 큰 악재를 딛고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리플의 현황과 과연 그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다시 시장의 왕의 귀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그 반대급부로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충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하반기 강세장을 뒤로하고 지속적인 하락장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가시적인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로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 암호화폐 상품은 러시아 전쟁이라는 대악재와 그로 인한 강력한 인플레이션 효과 등에 따라서 현재까지 큰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문가인 마이크 맥글로는 비트코인이 대변곡점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시 저점인 22,232불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5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에 도달하였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의 이러한 기록적인 약세 진행은 연방준비제도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고 6월에도 금리는 추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잠시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금리 관련 전략은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반기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나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10만 불 수준에 도달하는 길에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공급의 축소와 함께 메인스트림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에 의해서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그 원인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라면 전혀 가슴에 와닿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프레젠테이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이야기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코인마켓캡의 자료를 보면 리플은 카르다노 에이다에게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내주고 7위로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에이다는 약 193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리플은 188억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을 기록 중이며 에이다는 약 339억 개, 리플은 483억 개의 유통 물량을 보유 중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기관인 지크립토에 따르면 리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이 SEC 소송의 긍정적인 발전과 함께 특히 아시아 지역의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할 만한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애호가들은 XRP의 실제 유스케이스, 즉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SEC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코인의 상승 전망은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플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단한 인수합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플은 런칭 이후에 트레잉글로, 알그림, 로고스 등의 구체적인 M&A 케이스를 기록한 바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리플은 다른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그 성장을 강화해 나갈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자체의 움직임으로는 8월 말까지 아발란체와 XRP 레저 브릿지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XRP 레저를 사용하는 XRP 토큰 사용자들은 XRP 레저에서 아발란체 혹은 기타 EVM,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네트워크로 전송 가능하게 되면서 리플 기반 플랫폼의 큰 확장과 사용자 유용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이 더욱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갖고 있고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성장 단계에 있다고 자신감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미래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인수합병 전략이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고려할 것이며 실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진행 중인 소송을 마친 후에 IPO, 즉 기업 공개의 가능성도 평가할 계획을 밝히면서 코인베이스의 IPO 이후 거래소가 아닌 일반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서 IPO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암호화폐가
기존 구경제의 금융 시스템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초기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얼리 어답터 사용자 그룹의 지원을 넘어서서 메인스트리트의 금융 투자 산업에서 더 선호가 되는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링하우스 CEO의 이러한 인수합병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뉴스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브렛 해리슨 CEO의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인수합병 기회에 대해서 시장을 조사할 계획이고 현재 투자할 자금 조달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통해서 이미 2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실제 암호화폐가 일반 투자자나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기존 경제에 침투를 말하는 채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암호화폐는 일부 얼리 어답터 시장으로 여겨지면서 그 발전이 더디기만 한 것처럼 보이고 연준이나 월스트리트의 자금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명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그들조차도 모두 암호화폐를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선택하게 되었고 그 비중과 중요도가 언제쯤 기존 주식이나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서 비슷해지거나 더 커질 것인가 라는 이슈도 바로 이 채택이라는 용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회계감사법인인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암호화폐 산업 관련 인수합병이 약 5,000%가 급증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해당 금액은 총 550억 달러, 한화 68조 원 수준 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 지역의 자금이 약 255억 달러로 1위의 규모이며 미국은 2020년 대비 51%가 증가한 245억 달러 수준으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2020년 이후에 스펙이라는 특수 목적 회사의 투자 붐이 그 성장을 주도하였다고 보고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근거로 보면 이미 기존 경제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산업 곳곳에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 뿌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내에서 채택이란 결국 사용자 기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금의 이동을 통해서 투자자 그룹의 안착이 더 크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부분에 걸친 다양한 투자와 거래가 암호화폐 산업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암호화폐 서비스에 더 폭넓은 채택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일반 투자자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세 변동표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큰 미래의 움직임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이후 미국의 스펙 활동이 둔화되면서 암호화폐 인수합병 활동 자금은 현재는 벤처캐피탈이나 인큐베이터 회사들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테라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에 각 국가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표명과 함께 규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옐런 장관이 연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을 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SEC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를 위해서 발행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함께 자금 세탁 방지법 관련 규정으로 경고를 하고 있고 IMF도 테라를 다단계 사기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규제와 발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서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의 시장 실패로 인해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에 큰 위축을 가져오게 된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여전히 또한 그 여진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기율을 기반으로 하여서 USDC 이외에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향후 USDT가 차츰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제안을 다시 들고 올지 그리고 중국 정부의 CBDC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시장은 다시 위축되거나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한 축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긍정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완충 작동 수단으로 진행되었던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불안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관련 디스카운트 낙폭이 실제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투자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를 편안히 잘 마무리하시고 더 다양한 움직임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긴 안목으로 시장을 보면서 투자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